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메이 머스크,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저자는 메이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이죠. 워낙 유명한 아들을 둔 어머니라서 아들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자신의 이야기만으로도 이 책을 충분히 채우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부모님도 엄청 괴짜셨던 것 같아요. 첫 페이지에 소개된 어린 시절을 잠깐 돌아보면요. 비행기가 있고 탐험을 즐기는 가정에서 나는 자랐다. 우리 부모님은 GPS도 무선 통신도 없는 소형 캔버스 프로펠러 항공기로 캐나다, 미국,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상공을 비행하셨다. 해마다 겨울이면 어린 우리를 데리고 잃어버린 도시를 찾아 칼라하리 사막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5 아이를 거느리고 나침반과 고작 3주분의 물과 식량만으로 사막을 횡단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행에 앞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을 세웠다. 우리 집 가훈은 위험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라였다.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죠.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일반 자가용도 아닌 비행기가 있는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사막으로 여행을 하면서 자랐다고 하니 얼마나 특이한 일이에요. 그래서인지 메이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여러 번 다시 시작했고 성인이 된 후 3개국 9개 도시에서 살았다. 나처럼 연거푸 다시 시작하기를 권장하지는 않지만 만일 그래야 한다면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 모험을 감수하면 더욱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15살 때부터 모델 일을 시작한 메이 머스크는 오히려 나이가 드는 60세 이후에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60이 넘어서 뉴욕 매거진 표지에 등장하고 69의 커버걸 광고 모델로 발탁됐으니까요. 그리고 71살의 지금 그녀는 오히려 더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은발 덕분이죠. 50대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광고주들이 그녀를 찾지 않을 때 메이는 그동안 해왔던 염색을 그만두기로 합니다. 그렇게 6개월에 걸쳐 메이의 머리는 정수리에서부터 점점 하얗게 변해갔겠죠. 그 시기는 메이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였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암울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에이전시도 그녀에게 어떻게 해서든 일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바로 그럴 때 일어납니다. 한 캐스팅 감독이 에이전시에 전화를 걸어서 그녀를 타임지 표지 모델로 쓰고 싶다고 한 것이죠. 결국 그녀는 타임지 건강 섹션 표지 모델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 에이전시로부터 계약 해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즉각 빠져나와라. 당장 일거리가 없다 해도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겁이 난다고 해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게 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옛날 영화 중에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한다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데 메이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대세는 이제 금발이 아닌 은발이다. 이 책에는 메이 머스크의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실려 있는데요. 부모님 정말 특이하신 분들 같아요. 메이가 말하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보면은요. 나의 아버지 조시아 홀드만은 탐험을 좋아했고 자동차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벨랑카 비행기와 함께 자랐다. 캔버스 천으로 만들어진 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아버지는 어머니의 이름을 따 윈이라고 불렀다. 20대 때 어머니는 무용수 수업을 받았으며 대공황 이후 부모님은 서스케처 원주의 리자니아로 건너가 아버지는 척추 지압소를, 어머니는 무용학교를 각각 열었다. 아버지는 볼륨 댄스 교습을 받으러 왔다가 어머니에게 반해 저녁을 함께 먹자고 했다. 고객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어머니 말에 아버지는 수강 등록을 취소한 뒤 다시 저녁 식사를 정해 승낙을 받아냈다. 빈 털털이었던 부모님의 결혼 사진은 우중충하다. 어머니는 수수한 회색 수트를 입었고 아버지도 정장 차림이다. 그래도 두 분은 출발부터 늘 웃음을 잃지 않았고 항상 행복했다. 부모님은 리자이나에서 4 아이를 낳았다.
아버지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꼭 닮은 오빠 제리다, 그리고 스콧, 언니 린, 그리고 1948년에 케이와 내가 쌍둥이로 세상에 나왔다. 케이와 내가 태어난 바로 그 해 부모님은 벨랑카를 샀다. 벨랑카는 두 번째 비행기였는데 첫 번째 루스콤은 리자니아에서 캘거리로 차를 몰고 가다가 샀다고 한다. 어느 농부의 땅에 매물 딱지를 달고 비행기가 서 있었다. 현금은 없지만 차가 있었던 아버지는 차와 비행기를 맞바꿨다. 그리고 어머니는 리자이나행 기차에 실어보내고 아빠는 조종사를 고용해 리자이나로 비행해 돌아왔다. 대단히 특별하신 부모님들이에요. 진짜 유니크하신 것 같아요. 메이는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다. 두려움을 몰랐고 모험심이 강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부모님은 1950년에 캐나다를 떠나기로 결심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다녀온 선교사들로부터 그곳이 정말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서였다.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와 1948년형 캐딜락과 그 밖의 소유물을 모두 싣고 2달간 화물선 항해 끝에 아프리카에 도착했다.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직접 분리한 비행기 날개를 운송용 상자에 담아 케이프타운으로 붙였다. 도착 직후 우리는 아버지가 날개를 다시 조립하는 동안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카란다 꽃이 피는 철이어서 온 도시가 라일락 향에 뒤덮인 프리토리아를 택해서 거기서 살기로 했다.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여기서 살자. 우리는 그렇게 프리토리아에서 자랐다. 해마다 7월이면 온 가족이 잃어버린 도시 칼라하레를 찾아 여행을 떠났다. 어떤 때는 아버지는 비행기를 몰고 어머니는 차를 운전해 갔다. 또 어떤 때는 모두 트럭에 올라 나침반에 의지해 칼라하리 사막을 3주 만에 횡단하기도 했다. 아이 5을 데리고 3주간 사막에 간다고? 물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에 사막 여행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 어머니는 우리 5 아이의 옷, 식량, 물까지 온갖 세상 것들을 챙기고 아버지는 지도와 나침반, 가스, 자동차 정비 도구 등을 준비했다. 두 분은 정말 굉장했다. 모든 것을 사전에 고려했다. 이때 우리 가족의 좌우명은 위험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살아라였다. 진정성이 느껴지는 진짜 멋진 좌우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모래에 파묻힐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물건은 당연히 고장이 났지만 우리는 당황하지 않았다. 고장난 것은 고친 다음 그렇게 계속 나아갔다. 살면서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한다.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안락한 집을 벗어나서도 사는 법을 우리는 배웠다. 그래야 하는 거면 그러는 거다. 안락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다. 많이 갖지 않고도 살아나갈 수 있다. 우리가 모험을 감수하고 즐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7월 여행은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도시를 찾고 싶어하는 모험심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 20번이나 갔고 결국 그 도시를 찾지 못했지만 실망스러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모험을 했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그걸로 좋겠다. 목표를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아버지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지역을 발견하는 걸 그냥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결코 배움을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자신만의 길로 사막을 건너기를 무척 좋아하셨고 항상 나침반을 썼기에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참 멋진 유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이런 메이 머스크가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21살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한 메이 머스크는 23살에 첫 아들 일론을 낳게 되고요. 이어서 연년생으로 킴벌과 토스카, 이렇게 3년 3주 사이에
아이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31살에 아이 셋을 가진 싱글맘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메이 머스크는 아이들 셋을 보살피기 위해서 영양사로서 또는 모델로서 닥친 대로 일을 하며 한참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나는 부모님이 어린 우리를 기르신 대로 아이들을 길렀다. 자립적이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바르며 근면하고 선행을 하도록 아기처럼 대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해진 적도 없다.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지 않은지 내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나는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할 일도 없다. 그것은 저희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의 앞날에 해가 되지 않았다. 나와 나의 형제들 그리고 내 아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책임지는 양육법의 덕을 봤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자기 일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제 미래에 책임을 지며 성장했다. 토스카는 고등학교를 직접 선택했고 아이들 모두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에 지원했으며 장학금 신청서와 학자금 대출 서류도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나는 서류를 보지도 못했다. 내 아이들은 발 뻗고 잘 집, 배를 채워줄 음식, 등 따숩게 해줄 중고 옷가지를 장만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덕을 봤다. 지금이야 내 삶이 순탄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아이들은 바라고 있다. 대학에서도 아이들은 궁색한 형편에서 지냈다. 룸메이트 6이 사는 남루한 집에서 침대도 없이 방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자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다. 사치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더 씩씩하게 살아남는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성취한 모든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 첫째 일로는 환경을 살리기 위해 전기차를 만들고 로켓을 발사한다. 둘째 킴벌은 농장 직송 음식점들을 열었고 전국 소외지역 학생들에게 과일과 야채 재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막내 토스카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해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로맨스 영화를 제작과 연출까지 맡아 해낸다. 그러고 보니 우리 형제들 역시 그랬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갔다. 부모님은 서로 다른 관심 분야를 기꺼이 지원해 주셨다. 마찬가지로 내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저마다 다른 데 흥미를 보였고 오늘날까지 각자의 분야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 이렇게 성공한 아이들을 길러낸 비결이 뭔지 사람들이 묻는다. 각자 자신의 관심 분야를 쫓아가도록 해준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다. 내 아이들은 12살 때 자신의 커리어가 될 분야에 관심을 키웠다. 일로는 어려서부터 뭐든 다 읽었다. 나도 독서를 좋아했지만 한 번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편이었다. 반면 일로는 읽은 건 다 기억했다. 언제나 정보를 빨아들이는 아이였다. 아이가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 컴퓨터를 사줬다. 1983년이었고 컴퓨터는 아직도 아주 새로운 것이었다. 일로는 사용법을 배운 뒤 블래스타라는 게임을 개발했다. 일론에게 블래스타를 컴퓨터 잡지에 보내보라고 했다. PC 매거진에 보냈더니 상금 500랜드가 나왔다. 게임이 잡지에 발표된 건 아이가 13살이 됐을 때였다. 일론이 장차 무슨 일을 해낼지 나는 아직 몰랐다. 둘째 킴벌은 12살이 되면서 요리를 도맡으며 우리 가족의 식탁을 책임졌다. 아이는 맛있는 음식을 원했고 그걸 위해서라면 같은 걸 몇 번이고 다시 만들어보는 끈기가 있었다. 함께 장 보러 가면 킴벌은 피망을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곤 했다. 요리가 하나도 재미없던 나는 물었다. 넌 누굴 닮은 거니? 킴벌은 처음 보는 온갖 야채를 갖고 요리를 했다. 그날 잡아온 신선한 생선에 토마토, 레몬, 양파 등을 곁들여 바비큐에 굽기도 했다. 타고난 요리사였다. 야채 다루는 솜씨가 특히 훌륭했는데 저렴한 재료이니 딱 좋았다. 아이가 만든 것은 뭐든지 다 맛있었다. 막내 토스카는 7학년이던 12살 때 연극 선생이 더 이상 연극 클럽을 지도하지 않기로 하자 그 일을 물려받았다. 딸아이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연극, 무용, 공연, 음악에 관심이 많고 영화도 즐겨봤다.
요하네스버그에 살 때 우리는 금요일 저녁마다 소파에 모여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로맨스 영화를 보았다. 토스카가 지금 감독이 되어 영화를 직접 만들고 패션 플릭스라는 회사를 차려 로맨스 소설들을 영화화하는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아이들이 12살에 뭘 좋아했는지를 떠올려 보면 당연한 결과구나 싶다. 테슬라나 스페이스 X, 키친이나 빅그린, 패션 플릭스 같은 게 나오리라고 나는 상상조차 못했다. 하지만 일론이 기술로 이룬 성취나 킴벌이 지어내는 음식의 세계, 토스카가 만드는 영화를 보면 이제 알겠다. 모두 그 아이들이 어렸을 적 좋아했던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메이 머스크는 평생 모델 일과 영양사의 두 가지 직업을 병행했는데 아이 셋을 키우면서 모델 일을 하면서 영양사로서는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그 일은 71살이 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매우 성공적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메이 머스크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놀라운 것은 때로는 나도 그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사실이다. 대가를 바라고 돕기보다는 돕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 그들이 잘 되는 게 좋아서 도와주도록 하자. 이 말 역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맥락인 것 같아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면서 일하다 보니 성공했다는 거. 싱글맘이 된 지 10년.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메이 머스크는 41살이 되어서야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안정된 생활을 찾았습니다. 요하네스버그에서 번창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멋진 집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일론은 캐나다로 이주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메이 머스크는 캐나다로 이사를 결정하고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먼저 일론이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때 일론에게 주었던 게 주소록과 여행자 수표 $2,000를 들려보냈는데 그 $2,000가 20년 전 처음 참가한 미인대에서 받은 상금 100랜드를 불린 돈이라고 하네요. 결과적으로 토론토 이주는 우리 가족에게 좋았습니다. 새로운 기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요하네스버그에서 나는 최정상에 있었고 거기서 사는 게 좋았지만 아이들은 미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었고 처음에는 예상대로 힘들었지만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고 나자 장기적으로 보아 모든 게 잘 되었다고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라면 모험을 걸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 정착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주자. 그래도 삶이 나아지지 않고 몹시 불행하다면 예전 그곳으로 돌아가라. 아마 메이 머스크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더라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낯선 모르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토론토에 도착한 후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침실이 하나여서 토스카와 내가 침실 침대에서 자고 일론은 거실 소파에서 잤죠. 12월에 토론토는 사리에게 추웠고 우리의 옷차림은 마이애나에 걸맞을 차림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게다가 토론토로 가는 항공편에서 내 옷과 하기중이 들어있는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는데 항공사에서는 매번 죄송합니다. 소재가 확인이 안 됩니다라는 소리만 듣게 되었다. 그러다가 토론토에서 만난 한 남자에게 내 교상한 옷차림을 설명했는데 그가 사정을 듣더니 나를 도와주었다. 항공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가 말했다. 나는 이분의 변호사입니다. 가방을 찾아주시죠. 이튿날 항공사에서 전화가 왔다. 멕시코 시티에서 가방을 찾았습니다. 사흘 후 내 커다란 가방 2개가 눈앞에 나타났다. 변호사 아닌 어떤 남자의 친절한 행동이었다. 사실 그는 회계사였거든요.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었는지 몰랐다. 그러다 문득 깨닫는다. 착한 사람들 덕분에 삶이 한결 견딜만 했다는 것을. 그들은 내가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냥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무척 많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감사하자.
힘겨운 상황에 처했다면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을 찾아보자. 그리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자. 메이 머스크가 진짜 멋지다고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나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나 역시 나 자신의 조언을 따랐다. 보장된 승낙이란 없지만 그렇다고 부착두지 않는다면 그건 보장된 거절이다. 집념은 때로 승리한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면 다음 갈 길을 가라. 하지만 뭔가를 원한다면 계속 청해야 한다. 이제 내 아이들은 모두 타지에 있는 대학에 갔다. 전적으로 저희들 결정이었다. 사람들은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제 빈 둥지 증후군을 겪을 거라고 말했다. 그럴 것도 같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좋았다. 마지막으로 토스카마저 떠나고 나자 나는 외쳤다. 이제 자유라니 믿기지 않아. 혼자 살기는 20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제 밤에 운동도 할 수 있고 집에 먹을 게 있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세상에 발가벗고 집안을 돌아다녀도 됐다. 책을 계약하고 나서는 매일 밤 5시간씩 주말에는 12시간씩 글을 썼다. 초고를 3달 만에 써냈다. 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며 아이들을 찾아갔다. 매달 $2,000씩 아껴놨다가 비행기표 등 경비에 충당했다. 제일 싼 비행기표를 사놓고 셔틀은 너무 비싸서 버스를 타고 공항에 갔다. 남은 돈은 아이들을 위해 썼다. 음식이 됐건 옷이나 가구가 됐건 원하는 걸 들어주었다. 이 무렵 나는 사업과 아이들의 공부와 책에 대해 자신감이 넘쳤다. 그동안 세입자로 오래 살았던 데라 46이라는 나이도 있어 새로운 도전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 바로 내 집 장만이었다. 마침 토론토 사무실 근처에 예쁘고 아담한 2층 집이 매물로 나왔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집값의 5%만 예치하면 집을 살 수 있었다. $200,000짜리 집이었고 내 은행 계좌에는 $10,000,000가 있었다. 내 첫 저축 예금이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했다. 2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찾아가서 물었다. 매니저가 난감한 얼굴로 해명을 한다. 거절이 되었어요. 지난 5년간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기가 막히고 허탈했지만 이건 그냥 계획이 잠시 지연된다는 의미였고 나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 저축을 더 해야 했을 따름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때 킴벌은 일론과 함께 최초의 테크놀로지 회사를 세우고자 실리콘밸리로 옮겨갔다. 바야흐로 인터넷 붐이 일던 시절이었다. 두 형제가 세운 첫 회사 집2는 지도와 상세한 운전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로 전 세계 주요 뉴스 사이트와 협력해 온라인에서 정보를 제공했다. 아주 새로운 발상이었고 사람들의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 훌륭한 서비스라고 생각됐다. 힘 닿는 한 돕고 싶었다. 아이들은 자금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이를 계속 추진하려면 급전이 필요했다. 다행히 은행에는 아직 $10,000,000가 남아 있었고 그걸 주었다. 아이들이 하는 일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달 동안 수많은 벤처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 계획을 발표했던 일론과 킴벌은 마침내 처음으로 투자를 받았다. 우리는 뛸 듯이 기뻤다. 그날 저녁 내가 말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좋은 음식점에 가자. 우리는 근사한 음식점에 갔다. 지치고 꾀지지한 꼴이었지만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왜 그리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계산서가 나왔다. 식비를 지불하고 내가 말했다. 너희들 이제 내 신용카드 볼 일 없을 거야. 과연 그랬다. 그 정도가 아니죠. 세계 억만장자가 된 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나는 실망에 빠져 허우적대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실망했다면 방향을 바꿔보자. 애인에게 차이거나 원하던 일자리를 놓치면 깨끗이 잊어버리고 나아가자.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하면 신용등급을 높이게 노력하자. 이런 일들은 내게 수없이 일어났다. 결혼과 연애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수많은 일자리를 거절당했다.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여러 나라와 도시를 옮겨 다녀야 했다. 내가 주고 싶은 조언은 최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문다. 나보다 빨리 실망해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나는 성년이 되고 나서 총 3개국 9개 도시에서 살았다. 이사는 항상 힘들었다. 다른 나라로의 이주는 더더욱 큰일이었다. 토론토에서의 생활은 즐거웠고 사업도 잘 되었지만 아이들은 저희들 가까이 있어주기를 원했고 나는 결국 미국 이주를 결정했다. 48 나이에 미국 영양사 시험도 준비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일구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다. 돈이 바닥나고 있었다. 석 달 후 집세를 내지 못할 형편에 눈물이 쏟아졌다. 아들들에게 전화를 했다. 킴벌은 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는 처음 들었다고 했다. 저희가 집세 내드릴게요. 아이들이 말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지만 늘 일에 파묻혀 지내느라 어차피 돈 쓸 틈도 없다는 것이 아이들 말이었다. 저렴한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갈만한 곳이라곤 텐드로인 경계의 위험한 동네뿐이었다. 더럽고 어둡고 악취나는 복도. 그래도 값이 쌌다. 그리고 내 50번째 생일. 바로 전해에 아이들이 조그만 나무 모형집과 자동차를 두면서 언젠가 둘 다 사드리겠다고 했다. 그때는 그냥 기특하기만 했다. 집 둘을 매각한 아들들이 이제 그 집과 차를 살 때가 되었다고 했다. 처음엔 샌프란시스코 집들을 돌아보다가 토스카가 자기가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오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그쪽도 돌아보았다. 그러다 마침 뉴욕에서 영양사 사업에 관한 강연이 잡혔다. 뉴욕에 도착한 순간 깜짝 놀랐다. 아이들에게 선언했다. 나 뉴욕으로 이사할 거야. 뉴욕에서 여생을 보낼 줄 알았다. 거기서 살다 보면 그야말로 세상의 중심에 사는 느낌이 든다. 그런데 많이들 그러듯이 주택조합 문제에 부닥쳤고 모든 게 지긋지긋해져 버렸다. 정말 속이 상했다. 그때 쌍둥이를 낳은 딸을 도와주러 로스앤젤레스에 갔는데 아이가 뉴욕으로 못 가게 했다. 그래서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매번 배우는 건 있지만 이사는 해도 힘들다. 그래서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다면 이사를 권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좀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어서, 고단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면 그냥 모험을 걸어보고 싶을 수도 있다. 잘만 하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60 이후에 모델 일을 하면서 불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건 2번의 누드 촬영이다. 타임지에 누드로 나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누드는 안 한다고 거절했다. 아이들의 반응도 각각 달랐다. 토스카가 말했다. 당연히 나체는 안 되죠. 킴벌이 말했다. 엄마 다른 데도 아니고 타임이잖아요. 나는 50년간 누드 촬영을 거절해왔다. 그러나 타임지는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안전한 장 같았다. 유명한 사진작가답게 아름다운 작품이 나왔다. 그러니 잘한 선택이었다. 2번째 제의는 뉴욕 매거진에서 왔다. 나의 누드 사진을 싣고 싶은데 단 데미 무어의 포즈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임신한 모습이어야 했다. 이번엔 토스카의 의견이 전과 달랐다. 해요. 그걸 내가 왜 하니? 상징적이니까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 때문에 생각을 바꿔먹었다. 사진은 전 세계의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신문 지면에 쫙 깔렸다. 함께 나간 표제는 너무 늙은 것일까? 50세 이후의 출산, 육아의 최후 전선이었다. 누드 촬영은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하다. 표가 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모델이고 프로여서였다. 그리고 두 곳 다 신뢰하는 잡지였기 때문이다. 안락한 범주에서 한 걸음 벗어나 본 시도가 커다란 기여가 됐던 적이 무척 많다. 마사 그레이엄이 되어 촬영했던 것도 내게는 몹시 낯선 경험이었다. 춤을 잘 못 춰서 비디오를 보며 따라했다.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가 함께 찍은 사진들도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그냥 자기 품으로 확 안기면 된다고 했다. 그렇게 해보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다. 사진도 멋지게 잘 나왔다. 내가 배운 거라면 특정 스타일이 불편하더라도 한번 입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 따위에 기죽지 말자. 21살까지는 부모님과 형제들이랑, 그 다음에는 아이들과 줄곧 살아온 나는 이제 혼자 사는 게 무척 좋다. 친구들이나 일을 통해서 저녁 식사나 파티에 초대를 많이 받는다. 연애를 하지 않아도 친구와 가족만으로 내 삶은 아주 충만하다.
강아지 델 레이와 함께 집에서 하는 고즈넉한 밤도 즐겁기만 하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다.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더 불행하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라. 함께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면 그 관계에 머물러라. 나의 소셜미디어 해시태그는 It's great to be 71이다. 71살 인생이 너무 신나서 그렇게 지었다.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은 것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새로운 10년이 그 앞 10년보다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스러운 새 아이를 얻은 것을 빼고는 나의 20대는 끔찍한 시기였다. 30대에도 상당히 나빴다. 40대에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바삐 살았다. 50대에는 뉴욕으로 이주해 사업을 시작하고 친구들을 사귀었다. 60대에는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일까지 모두 더 안정됐다. 그리고 지금 나는 어느 때보다도 바쁘다. 어머니가 보여준 본보기 덕분이기도 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61살이셨다. 아버지는 73연세에 K의 남편과 함께 비행기 사고로 떠났다. 금슬의 남다른 두 분이었으므로 어머니가 결코 회복하지 못하실 줄 알았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기우였다. 어머니는 그야말로 활짝 피어났다. 60대 중반에 미술 강습을 받기 시작했고 목각, 도예, 회화까지 손을 댔다.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며 사진 전시회도 열었고 상도 받았다. 어머니의 재능을 우리는 잘 몰랐다. 어머니는 나에게 은발만 물려주었지 예술적 재능은 주지 않으셨다. 70대에는 애칭을 시작하셨다. 낮이고 밤이고 작업에 몰두하면서 미술가로서 22년간 활동하셨다. 94세 수전증으로 순수 미술이 힘겨워지자 포기하기보다는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아트를 배우셨다. 그조차 손이 떨려 어렵게 되자 96살 되던 해에 은퇴하여 독서에 몰두했고 90대의 어머니는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도 모두 앞날을 기대하고 살아도 좋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는 정말로 놀라운 분이셨다. 기질을 잃지 않고 98살까지 지내시다 육체가 쇠하면서 돌아가셨다. 함께 살던 K에 따르면 그날 아침에는 소리내어 웃으셨단다. 어머니는 나이 드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외양도 항상 멋졌다. 어머니는 또 늘 긍정적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도 그랬다. 내 기억에 언제나 기쁨을 찾는 분이었던 아버지는 명함 뒷면에 항상 웃어라라는 글귀를 박아놓을 정도였다. 두 분은 언성을 높이는 법이 없었고 다투는 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내게서 뭔가 배울 걸 찾는다면 이걸로 하자.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라. 당신이 매혹적이고 흥미롭고 지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어쩌면 스타일까지 멋져서 당신을 좋아하는 모든 연령대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라. 나이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대해주라. 누가 여러분에게 너무 늙었다고 하면 그 사람과 혹시 사귀는 중이라면 더더욱 헤어져라. 나이 든다는 건 멋진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신 있어진다. 얼간이들은 한시바삐 우리 인생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그리고 내 생각에 나는 아주 열심히 앞날을 고대한다. 지금의 나는 생애 최고의 시간을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른 여성들 또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나는 70대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제 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다. 그 궁금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는 기대감이라면 더욱 멋진 일이겠죠. 오늘부터 나의 롤모델로 등극하신 메이 머스크의 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